남북의 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긴 추석 연휴 편안하게 잘 쉬셨는지요? 남북의 썰 또 이번 주에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하는 정세편입니다. 최근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소식들이 있어서 최근 상황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이 남은 석 달 또 전망까지 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 송편 많이 드셨어요? 예,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자, 최 박사님, 북한에서 조금 지금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이 최고인민회의 제14개 9차 회의가 열렸는데 핵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 이거를 좀 채택을 했습니다. 예.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 이거를 이제 북한에서 뭐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보충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보면은 뭐 2012년인가요? 이미 그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이거를 법령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거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그 북한 헌법에 더 강화 수정 보충을 했습니다. 이거 왜 했을까?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전 헌법에는 헌법 서문에 핵 그렇죠. 보유국 지위를 담았었는데 이제 본문에 담은 것 같아요. 전체 아직 그 공개는 개정 안 헌법이 됐죠. 공개가 안 네. 되긴 했는데 일단 그 대외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핵 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혹은 뭐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북한 핵을 폐기해라라고 이야기하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다라고 실제로 그 발언들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논리적인 구성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법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아예 명문화해서 헌법에 박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자기네 법률에 의해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지금 뭐 경제라든지 혹은 뭐 다른 부분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 핵과 관련된 조항을 헌법에 담은 걸 가장 큰 성과로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신냉전, 식냉정 하는 이런 구도 속에서 이렇게 헌법 본문에다가 넣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냉전 구도와 관련돼서는 그렇죠. 지금 그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른바 네. 신냉전 구도가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뭐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북한이 이게 지금 당장이야 뭐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도 지금 뭐 완전 정체돼 있고 대결 국면이 계속 고조가 돼 있으니까 뭐 북미가 남북이 언제 만나서 대화할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극적으로 또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던가 예. 이래서 혹시 뭐 북미의 어떤 대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실제로 대화로 이어질 때 그런데 북한이 봐 우리는 헌법에 이렇게 우리가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핵무기 뭐 비핵화 이거는 말도 꺼내지 마 혹시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뭐 지금 10월 초에 북한이 발표한 언술만 보면 지금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담고 있죠.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개정헌법에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해서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할 때 대하여라는 법률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2013년 3월달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갖고 이른바 병진 노선, 그랬죠. 경제건설과 네, 네.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직접 자기 말로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될 전략적 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017년까지 폭주를 하죠. 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2018년에 그 평창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기도 네. 하고 협상이 나오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그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때 북한은 2018년의 북한과 다를 것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능력이 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쫙 몰아보자면 뭐 너네랑 만날 수는 있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우리는 이건 의제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안 좋게 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약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근데 니네가 원하면 많이 내놔. 이런 좀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헌법 개정 사안도 사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마음 하는 먹기에 거거든요. 따라서 다르죠. 예. 결국엔 비핵화 문제도 지도자가 마음 먹으면 북한은 정책을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이 얼마나 핵 능력을 키웠느냐에 따라서는 그때의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훨씬 더 몸값이 높아진 북한을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러니까 거다. 우리가 이전에 같으면은 뭐 한 100억 정도만 내면 될 건데 뭐 만약에 이제 진짜로 협상이 되면은 100억? 그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네요. 예전에는 이른바 안보와 경제 교환을 했었는데 다음에도 또 그런 의제로 할 거냐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북한이 만약에 안보와 안보 교환을 문제를 삼고 나오면 그건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최 박사님 그 연구원에서 지금 아직은 북한이 그 헌법 본문을 이제 수정한 본문을 뭐 공개를 안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입수가 가능하시죠? 아마 뭐 시간이 지나면 예. 그럼 그때 또 한번 요 사안을 갖고서 조금 더 깊이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뭐 그 이전에도 뭐 생각해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북한이 어느 순간부터 공산주의라는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뭐 많이 한다는 정도가 이제 사회주의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김일성주의, 뭐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렇게 좀 대체가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는데 끝부분에 보면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온 사회에 훌륭한 공산주의적 국풍을 수립하라. 뭐 이렇게 또 투쟁 과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산주의 약간 물론 뭐 북한이 사회주의라고 해도 저게 무슨 사회주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뭐 공산주의를 꺼냈다 약간 뜬금없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공산주의를 조금 더 많이 그 언수를 많이 또 활용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사례가 그닥 많지 않아서 이게 어떤 패턴이다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번에 언급된 공산주의라는 거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 언급돼서 얽혀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최근에 좀 더 보수화되고 좀 경직되는 경향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좀 더 경직되고 하는 과정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공산주의 국풍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 방로 이후에 이제 북한이 국경을 여는 거는 거의 이제 시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경도 열고 무역도 재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 단속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가운데 북한에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궁금하신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근데 얘네들 말하는 거 보면 무슨 조선민족 제일주의 뭐 이런 말도 하던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이제 민족제일주의 이야기는 이제 탈냉전 이후에 갑자기 강화된 담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강조를 했다가 탈냉전이 오면서 사실은 동부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북한이 내부적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개념들이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화가 됐었고요. 그때 이제 단군능도 복원하고 그랬죠. 거기를 네. 더 강화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병행해서 진행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는 또 바뀌어가지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바뀌면서 이제 좀 민족보다는 북한 자체의 정체성을 좀 더 강조하는 담론이 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남북 관계 지금 뭐 북한이 우리를 최근에 그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축구 예, 예. 내부에 중계를 하면서 아니 남조선도 아니고 괴뢰라고 써가지고 저건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도 남조선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 남한과 뭐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좀 깔고 있다 이렇게도 그럼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평소에 안 쓰던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북한 공식 문건에서는 원만부터 대한민국이라고 썼어요. 양꺽쇠를 해서 네. 지금 표기를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담화에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남한을 타자화시키고 서로 간의 거리를 이렇게 두려는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그런 맥락하고 그렇죠. 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사실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김덕훈 내각 총리가 예. 여전히 그냥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싹 해가지고 이렇게 뭐 속닥속닥 이런 사진도 화면도 공개가 됐는데 8월 하순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대놓고 세게 질책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 김덕훈 총리 좀 날아가겠네 이렇게 지금 좀 보셨던 것 같고 저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난달 9일에 북한 정권 창건일 기념행사에도 나왔고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도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워낙 그 비판의 수위가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김덕훈이 경질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김덕훈은 계속 현지 지도에 나갔고 가장 뭐 최근 10월 2일 노동신문을 봐도 김덕훈이 평안남북도 농업 현지 지도도 나가기도 하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여전히 김덕훈이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맥락에서 보면 제일 앞에 이제 핵무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뒷부분에 보면 뭐 경제 발전의 12개 고지를 이야기를 해가면서 성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를 관할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덕훈을 경질하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다. 김덕훈이 문제가 됐던 거는 간석제 제방이 무너졌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은 잘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김덕훈이 계속 남아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일부 과오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관리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김덕훈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대책이 없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북한 경제 현황을 반영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북한도 사실 또 관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테크노크라트, 예, 기술 예. 관료들이 있고 특히 내각엔 그럴 텐데 관료들 뭐 노동당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긴장감을 높이려고 내각 총리를 좀 세게 깐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물론 보세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긴장감을 더 높이려면 사실은 경기를 해버리는 게 날려버리는 게 맞는데 질감이 또 올라갈 텐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뭔가 뭔가 득과 실을 혹은 상과 벌을 좀 더 이렇게 따져서 하는 뭐 그런 행태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아까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가 없어 보인다라고 뭐 말씀 짧게 해주시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북한의 뭐 그 알곡 식량 생산이라던가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실까요? 북한이 뭐 상시적인 식량 부족 국가다라는 그렇죠. 게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작황이 얼마나 되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추정치긴 한데 90년대 말에 북한이 뭐 수십만 명씩 굶어 죽을 때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하면 그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지역적으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건 코로나 이후에 아마 그 내부의 물류망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통계로 보면 북한 식량난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요, 북한 올 봄인가요? 국정원과 또 통일부에서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온다 하면서 그걸 조금 부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당시에도 우리 최 박사님이 이게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뭐 유통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정부 입장도 조금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사안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아주 큰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눈길을 끄는 소식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또 우리 최 박사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자, 7월에 우리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죠. 판문점에서 주한미군 예.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으로 도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다들 놀랐고, 그리고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북한이 킹 이병을 자기네 체제 선전에 이용해 먹지 않겠냐,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해도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 협상할 때 또 그때 또 활용해 먹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북한이 의외로 빨리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중국을 통해서 보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 트래버스 이병을 데리고 있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풀어주는 게 더 이익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추정을 해보면 하나는 오토본비어 사건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래 데리고 있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아주 비판 많이 받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로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과감하게 풀어주는 모습이 자기 자신들한테 이익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이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데리고 있는다고 해서 어떤 정보적인 가치라든가 이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 과정에서 움직였던 두 개 국가, 스웨덴과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물론 이들이 지금 크게 부각되지 않고 단지 스웨덴이 설득을 했고 중국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정도이긴 한데, 어찌됐든 미국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 그 미국인을 돌려받기 위해서 두 나라의 도움을 받은 셈이잖아요. 약간 빚을 졌다. 그렇죠. 그들이 향후에 북미 관계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이 스스로 풀지 못하면 중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른바 중립국기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역할, 그리고 북한하고 접경하고 있는 그리고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자체만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우리 너희랑 좀 이야기 얼굴 마주볼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신호다라고까지 보는 건 좀 너무 나갔다?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과잉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트래비스 킹 이병 일단 뭐 가족품으로 돌아갔으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 가서는 뭐 어떤 법적인 또 처벌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가족품으로 돌아갔으니까 다행이긴 하고, 북한도 요리조리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아유 얘는 보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저는 또 흥미로운 게 이거였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소식인데 지난달 29일 아사히 신문 하면 일본에서는 나름 약간 좀 진보적인 그런 계열의 언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게 비밀 접촉인 거죠. 두 나라 관계자들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북한은 이 국교 정상화, 여기에 좀 적극적인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가 그 즈음에서 5월 27일이죠. 김정은 위원장과 이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갖기 원한다, 이렇게 약간 뜬금없는 맥락에서 말을 해서 저게 뭐냐, 이게 이제 저희가 박원권 교수님한테도 조금 여쭤보기도 했던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북한이 5월 29일 이틀 뒤에 외무성 부상 담화를 내면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 납치 문제 등에서는 일본의 입장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런 약간 오고 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저거 뭔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요, 남북이 접촉을 할 때 뭐 긍정적이건 조금 부정적이건 상황이건 이게 뭐 담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뭐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우리는 통일부 관계자 입을 통해서라던가 약간 그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아사히 신문 보도로 북일 사이에 뭔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북일 간에는 비밀 교섭을 해온 게 관례였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그 중의원을 해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럼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자신이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농어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류를 하면서 농어촌의 지지가 굉장히 약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농어촌 민심을 다독거리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시다한테 필요한 거는 아베파의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베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자기가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2018년에 자신들이 패싱당했던 경험을 지우고 한반도에서 일본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금 취약한 지역에 대한 민심을 다독이는 측면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한번 협상을 해볼 만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은 납치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납치자 문제가 의제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뭐 2018년에 이른바 한국을 통해서 미국하고 접촉했던 것처럼 일본을 통해서 미국하고 접촉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 식민지 배상금 문제도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너네가 납치자 문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만한 협상이다. 뭐 특별히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시다 일본 입장에서는 납치자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이것을 일본이 실질적으로 실리를 취하면서도 겉으로 북한한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방식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국내 정치적으로 납치자 문제를 빼고 약하게 다루면서 북일 협상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북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거든요. 이건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허들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지금은 한미일이 사실상 동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아직 그 이후에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 뭐 이런 게 나온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그 비밀 접촉하는 거를 미국과 한국에게 과연 공유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게는 공유를 했겠지만 우리에게는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의외로 만약에 뭐 북일 사이에 돌파구가 난다고 할 때 미국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협상을 하고 싶은데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일본이 됐든 아니면 아까 그 트래비스 킹 사건에서 움직였던 스웨덴이나 중국이 됐든 협상이 끌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은 일단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중물이 이제 북일 뭐 비밀 접촉이라든가 북일 협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북한으로서도 사실 조금 많이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고이즈미 총리가 있을 때 김정일 시대에 뭔가 북한도 일본에게랑 잘해보려고 접촉을 했고 나름 납치자 문제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완전히 뒤집었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뭐 아마 그것도 나름의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그 납치자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갔다가 그렇죠. 일본 내부 국내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던 네,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이제 벌써 10월 들어왔죠. 석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올해 남은 석 달 전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북한이 5월 31일, 8월 24일 두 차례 이제 정찰 위성을 쐈다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망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나름 뭐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빨리빨리 인정하고 우리 언제 또 쏜다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실패했을 때는 10월에 쏘겠다고 했습니다. 자, 북한은 사실은 어떤 시점, 계기를 상당히 좀 중시하는 것 같은데 이달에는 보면은 다음 달 10일, 다음 주 10일 북한이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거든요. 혹시 그때를 계기로 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관측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다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아예 앞서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뭔가 기술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 코앞에 와 있는 건 이제 10월 달에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쏠 거냐라는 건데 물론 과거의 행태를 보면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두 번이나 올해 실패를 네. 했고 10월 발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날짜를 잡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월 10일 이런 정치적인 계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날짜가 더 중요하다. 그 날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걸 아마 고려해서 발사 시기를 선택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러 협력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제 코앞에 있는 당장의 위성 발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발사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 기술도 원천 기술이 지금 러시아 것이고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도 무슨 인공위성 기술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남북의 우주 경쟁 과정에서 양쪽의 기술적인 원천 기술을 쥐고 있는 러시아가 작용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예. 어떻게 봐야 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와줄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게 남북이 다 같이 얽혀 있는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뭐 북러 사이에 뭐 위성 사진으로 뭐 어떤 그 장면이 포착이 됐느니 저게 이제 북한이 뭔가 포탄 뭐 이거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최 박사님이 이제 북러 정상회담 자세히 분석을 해주실 때는 푸틴과 김정은 모두 현금을 준 건 아니고 그냥 약속어음을 써준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위성을 포함해서 아직은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데 북러가 계속 그냥 현금 요거만 계속 이제 미국 보라고 중국 보라고 뭐 한국 보라고 이렇게 흔들어댈지 아니면은 뭐 이거는 이제 약발이 떨어졌으니까 뭐 조금 우리 서로 주고받자 뭐 이럴지 어떻게 조금 봐야 할까요? 일단 김정은이 러시아를 그 멀리를 또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런 선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첫 번째 선물이 굉장히 크고 강력한 것은 아닐 거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북러 관계는 확대해 갈 것이고 그것의 변수는 한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스탠스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위성 발사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가 해줄게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자기네 수준에서 한번 해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발사체 기술이 아니라 북한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위성 기술이죠. 그 위성 기술을 러시아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쪽에서 만약에 속도가 난다고 하면 사실 남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상황이라든가 북한의 위협 이런 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달에는 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고를 했으니 쏠려고 하겠죠, 반드시. 사실 뭐 이달에 쏴서 성공 못한다 그러면 이게 좀 망신살이기도 하고 아니면 해를 또 넘길 수도 있으니까 이달에 쏴서 꼭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달에 또 주목할 게 있죠. 중국에서 1대1로 국제 포럼 이게 상당히 큰 대규모 행사가 지금 예정돼 있고 지금 뭐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만날 거다 이런 얘기가 뭐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북러 정상회담 분석을 할 때 북러 모두 중국을 이제 더 끌어들이려고 애쓸 거다 이렇게 우리 박사님도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 중러 예정돼 있는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물론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인데 거기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인볼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러시아를 두둔할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미 그 예산을 둘러싸고 하원 의장이 뭐 해임되는 사태까지 있을 만큼 내부적으로 내용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기 지금 때문에 뭐 젤렌스키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 가능하다면 그 이후까지도 전쟁을 끌고 갈 수 있고 그 준비가 러시아는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장기전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유럽과 미국 내에서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논쟁은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중러 간에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있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중국은 움직일 거로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기존의 스탠스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국이 중재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만나고 다음 달 11월 달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을 에이펙, 만나잖아요. 예. 물론 미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전쟁 당사자 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둘을 중재해서 중국이 이미 던져놨던 평화협상안도 있고, 그 평화협상안을 실제로 현실화시킨다고 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세계 평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또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최대한 상태를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돼 있는 거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과시를 하면서 중국을 또 끌어들이려고 할 거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지난번 그 북러 정상회담에서 보였던 그 스탠스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 남북의 썰 시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리가 깊이 다룰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한반도화 되는 거 아니냐, 한반도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마음도 좀 착잡합니다. 자, 어쨌건 이달에 있을 걸로 보이는 중러 정상회담, 요것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겠고요.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음 달 11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지금 사실 시진핑 주석이 뭐 참석한다 지금 공식 발표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다만 가지 않겠냐, 참석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런 예상들인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이 열리겠죠. 자, 뭐 두 주석이 이제 대면으로 만나는 게 이미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미중 정상들이 만난다.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까요? 사실 그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의 틀이 기본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시적인 휴전 혹은 자신들이 필요한 걸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인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한 달 앞에 만나는 그 중러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거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협상 카드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여하에 중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미국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대중 압박 이런 것들 일시적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뭐 지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뭐 북한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꺼낼까요 혹시? 아마 북한 문제도 의제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메인 의제가 돼서 그걸 가지고 그 의제가 다른 의제를 흔들 만큼 혹은 마트할 만큼 중요한 의제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그냥 뭐 잠깐이라도 다루기는 다룰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별로 또 없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북한 문제가 물론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자신들이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경제 문제, 미국은 대통령 재선 문제보다 더 중요하냐를 따지면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게 현실이죠. 자, 남북의 썰 오늘은요, 이번 주에는 뭐 최근에 북러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난달 9월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또 요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조금 종합을 좀 해서 우리 최 박사님 의견을 들어봤고, 앞으로 남은 석 달 국제 정세 전망까지 좀 이어갔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뭐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을 겨냥한 이 강경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유사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건데,
이런 언수를 통해서 북한을 또 좀 제어해 보겠다 이런 뜻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편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로 한반도에선 그 어떤 계기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만에 하나 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 북한 정권을 종식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겠죠. 사상당할 거고 또 경제적인 물적 피해도 클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무력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마라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편식은 몸에도 안 좋지만 우리 안보에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남북의 썰 이번 주는요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